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왕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이 연산군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는 왕좌에 올랐지만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하며 폭군의 대명사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과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짊어진 채 폭군으로 정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잔혹한 폭군으로 변모시킨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존재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젊은 군주가 어떻게 스스로를 옥죄고 결국에는 한 시대를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미스터리하고도 안타까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 모두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물음을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 한 왕이 그토록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 복잡한 심리적 변화와 역사적 흔적을 깊이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테니까요. 시간은 15세기 말 14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새로운 왕의 즉위를 맞이하며 기대로 가득 찼겠죠. 성종대왕의 장남으로 태어난 연산군은 21살의 젊고 혈기 왕성한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백성들은 젊고 패기 넘치는 새로운 군주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번영을 꿈꾸었을 테죠. 하지만 왕좌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다는 것은 기쁨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불안감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었을 테죠.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니까요. 그에게는 숙부와 외척 세력,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젊은 왕의 통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려 했을 겁니다. 이처럼 복잡한 왕실의 상황은 어린 왕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린 연산군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중 가장 짙었던 것은 바로 그의 생모,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패비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그녀는 분명 연산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그녀는 투기와 질투, 그리고 왕실 어른들과의 불화로 인해 결국 폐위되고 사사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죠.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이 감춰진 채 혹은 왜곡된 이야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왕자에게는 어머니의 부재가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으로 남았을 테고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쉬쉬하며 감추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법이죠. 그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그 어머니가 왕실의 법도와 정치적 암투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혹은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감춰진 비밀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함께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왕실과 대신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연산군은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힌 거대한 사건이었죠. 자신의 생모가 폐위되고 사사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왕실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는 온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혹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그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깊이 자리 잡은 상처와 불안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른 젊은 군주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거대한 숙청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던 것이죠. 아직은 잠잠한 듯 보였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점차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불안감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테고, 누구도 감히 왕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시작점에서 과연 연산군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연산군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한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해 움트기 시작한 불안감, 그리고 복수심의 불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온전히 왕이 될 자격에 대한 의문과 혹시 모를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불안감은 그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이제 그 불안이 어떤 결정을 낳고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 그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조선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그는 웅장한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의 즉위는 겉으로는 희망찬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 보였지만 실상 궁궐 깊은 곳에는 오래된 비극의 메아리가 불안정한 공기를 감돌게 하며 어린 왕의 어깨 위로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겁니다. 선왕 성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연산군은 처음에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꿈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생모 패비 윤씨에 대한 아픔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표면적으로는 젊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 보였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죠. 왕실의 불안정한 분위기는 궁궐 전체에 퍼져나갔고 이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잠잠한 듯 보이는 이 시기, 연산군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촉이 통치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라도 내면의 불안과 주변의 미약한 긴장감이 뒤섞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왕실의 은밀한 서고에서 혹은 잊힌 듯한 유품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누군가 감히 왕에게 진실을 고하고자 비밀리에 건넨 서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기록, 혹은 피로 얼룩진 옷가지 같은 섬뜩한 유품이 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연산군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흔들렸을 겁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해왔던 어머니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것이죠. 어머니의 옷에 남아있던 마르지 않은 듯한 피자국은 그에게 과거의 고통을 생생히 전달하며 심장을 찢는 듯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와 음모가 얽혀 있었는지를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흔들리는 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처는 그에게 복수라는 명확한 목표를 부여했고 그의 내면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패비 윤씨 사건의 전말을 파고들며 당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인물들의 명단을 은밀히 조사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유품을 바라보며 고뇌하던 그의 모습은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전사의 모습과 다름없었죠. 사건의 진실을 캐묻기 위해 관련 인물들을 하나둘씩 불러들이는 그의 신문은 궁궐의 팽팽한 긴장감을 드리웠고 이는 곧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과연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복수는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의 복수심은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죠.
차갑게 벼려진 칼날처럼 그의 시선은 패비 윤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향했습니다. 그 복수의 서막은 1504년, 바로 갑자사화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역사에 핏빛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먼저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하거나 방관했던 자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단순히 대신들에 그치지 않았죠. 심지어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했던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연루된 궁인들까지 그의 복수의 칼날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향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의 일들을 다시 들추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오사와 당시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문제 삼아 많은 선비들을 숙청했던 일까지 다시 거론하며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까지도 다시금 처벌대에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피해 숙청이었죠.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향해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들은 부관참시를 당해 시신이 훼손되었고 살아있는 자들은 참혹한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연좌되어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죠. 궁궐은 공포와 비명으로 가득 찼고 대신들은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복수는 연산군을 더욱 깊은 광기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려는 명분은 점차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연회가 벌어졌고 수많은 기생들이 동원되어 왕의 유흥을 도두었습니다. 연산군은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뽑아 흥청이라 부르며 이들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이들을 위한 호화로운 건물을 짓는 데 막대한 국고를 낭비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연회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농토까지 강제로 빼앗아 사냥터나 연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궐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했죠.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신하나 선비들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써서 백성들에게 붙였던 벽보를 보고 격분하여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의 쾌락과 절대적인 권력만을 추구하는 잔혹한 폭군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궁궐은 왕의 광기로 인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착취 속에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과연 이러한 광기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폭정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파국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연산군의 폭정은 그 도를 더해갔죠.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은 이미 빛을 잃었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의 쾌락과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 백성을 무자비하게 수탈하고 충신들을 억압하는 잔혹한 폭군으로 변모했습니다. 궁궐은 왕의 광기로 인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고 굶주림과 착취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의 빛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폭압적인 광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끝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결국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연산군의 광기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던 신하들과 민초들의 깊은 절규는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죠. 권력의 칼날이 수많은 무고한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들을 무참히 베어낼수록 그 날카로운 칼날은 역설적으로 왕 스스로를 향하는 섬뜩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왕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비밀스러운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뜻을 같이 하는 용기 있는 신하들이 은밀하게 모여 왕의 폭정을 끝낼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고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위태로운 긴장감과 함께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어깨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1506년 9월 2일, 마침내 그들의 계획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실행에 옮겨집니다. 반정군은 어둠을 틈타 궁궐로 일제히 진입했고 평화로웠던 도성은 일순간 거대한 함성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했던 왕의 시대는 그렇게 예고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물결이 순식간에 궁궐을 덮쳤고 연산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망연히 지켜봐야 했겠죠. 그가 그토록 굳건히 지키려 했던 왕자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연산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초라했습니다. 한때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 군주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죠.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고 홀로 남겨진 그는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길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길이었을 겁니다. 화려했던 궁궐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처절한 몰락의 여정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왕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습니다. 유배지 강화도에서 연산군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0살이었죠.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병에 걸려 쓸쓸히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은 마치 버려진 듯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도, 그가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광기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 어떤 명분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어떻게 한 나라를 뒤흔드는 광기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인지 말이죠. 그의 비극적인 삶은 폭정의 끝이 결국 자신을 향한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하게 쓰러져간 연산군의 마지막 모습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 심연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하게 쓰러져간 연산군의 마지막 모습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 심연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가 무자비하게 휘두르던 폭정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었고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신하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 어둠 속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끝없는 광기와 무자비한 숙청, 그리고 사치스러운 향락은 결국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한 곳에 모으는 계기가 되었죠. 궁궐 깊숙한 곳, 혹은 조용한 사가에서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신하들은 비밀리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태로운 결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이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 이른바 중종반정을 치밀하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숨죽여 때를 기다리던 반정 세력은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고 거사를 결행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요하던 궁궐은 삽시간에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성남 민심과 뜻을 모은 신하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던 거죠. 1506년 9월 1일,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반정군은 마침내 궁궐로 진입했습니다. 연산군의 호위 세력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왕의 거처는 포위되었죠. 그토록 절대적이라 믿었던 왕의 권위는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연산군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폭정의 벽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리고 그가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연산군은 그렇게 왕좌에서 쫓겨나 폐위되었고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의 폭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골룡포 대신 초라한 옷을 입고 수많은 시종 대신 몇몇 병졸에게 이끌려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위험 있는 군주의 것이 아니었죠. 그가 걸었던 길 위에는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잔혹한 행위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을 겁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통과 고립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지죠. 연산군의 몰락은 단순한 왕의 폐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던 절대적인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역설적인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폭군의 광기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이렇게나 가혹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의 허망함과 함께한 인간의 비극적인 몰락이 가져다주는 숙연함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왕이 이토록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는 사실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폭군을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복수심이 어떻게 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인간 심연의 나약함과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절대 권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연산군의 고통과 그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맞물려 파국을 낳았는지,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 심연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절대 권력의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했던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 과연 역사는 다음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연산군의 뒤를 이어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중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